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룰이 있는데 룰. 만약에 해외 투자를 하시는데 그 투자를 하면서 내가 환을 헤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나라 투자하지 마십시오. 아하. 차라리 헤징 안 해도 된다. 그런 나라를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꼭 좀 지키시면 수익률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좀 조정이 깊어지나, 뭐 고점 봤나 하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견해는.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자꾸 닷컴 버블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도 뭐 화려하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깨지기 시작하더니 뭐 1년 사이에 거의 60%가 날아가죠. 나스닥이. 예. 그래서 이런 하락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질문도 받기도 하고요. 네. 근데 사실은 뭐 저희는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세 상승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저기 말씀하셨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 왜냐하면 바닥 대비로 계산을 쭉 해보면 딱 5개월밖에 안 되는 남짓한 기간에 바닥부터 시작해서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뭐 84% 올랐고 테슬라는 바닥부터 고점까지 600%가 올랐거든요. 5개월 동안. 네, 그렇죠.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사실. 6개월 동안에 600%면 네, 어마무지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좀 쉬어줘야 되는 타이밍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S&P 개념이나 다우존스나 뭐 심지어 러셀 2000으로 보시면 실질적으로 코로나 터지기 전 고점 보다는 못 올랐어요. S&P만 약간 좀 더 올랐지 나머지는 오르지 못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조종이 왔는데 그 조종폭이 가장 세게 온 쪽이 제일 많이 올랐던 쪽으로 온 거죠. 근데 이제 어저께 주가로 보면은 테슬라가 반등을 해줬고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이 큰 추세적인 이 변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뭐죠? 유명하신 우리 손정희 소프트뱅크 네. 나스닥 거래 얘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빠르게 많이 올랐으니까 한 번은 좀 이렇게 패를 리셔플 해야 되는데 이미 상대방 패가 다 나왔잖아요. 네. 옵션으로 롱 질렀다. 근데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반대는 아니겠지만 한 번은 흔들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조정을 3일 동안 만들어낼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큰 펀더멘탈 그림이 안 변했다면 좀 중기적으로 놓고 보거나 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아직 추세적인 그림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렇게 조정을 미리 받아버렸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대선 그러니까 대선에 어떤 한 번의 조정이 있어야 됐었을 텐데 그걸 미리 한번 해줬으니까 대선엔 또 어떻게 변할지도 재미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유동훈 본부장께서 그때 뭡니까 유한테 정권으로 가셔가지고 본인의 이름을 걸고 랩을 출시하셨던 게 언제였죠? 그게 작년 9월 26일부터 첫 고객이 오셨으니까 그래요. 예, 한 1년 다 돼가네. 11개월 좀 넘었죠. 1년 다 돼가네요. 네, 조금 있으면 이제 1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봄에 3월달에 그 폭락 이후에 이제 올라오고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는지 궁금해요. 그 랩 같은 경우에. 예, 첫 고객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이 한 30% 정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예, 11개월 정도. 근데 이제 제일 고점이 한 35%였으니까 최근에 한 5% 정도 조정을 받았죠. 나스닥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점 대비해서 한 10% 조금 넘게 빠졌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테슬라는 고점에서 34% 빠졌으니까 그래서 거의 성장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좀 저희는 많이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익률이 최근 3일, 4일 동안에 좀 많이 빠졌긴 했죠. 일단 놀라운 수익률이고 아닙니다. 일단 축하를 드리면서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한 번은 이제 제가 이제 짚고는 넘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고액 자산가들이 딱 바라는 상품이 뭐냐 하면은 은행 가니까 요즘 1%도 안 주더라. 뭐 한 1억 가지고는 뭐 1년 동안 나온 이자 그거 잘못해서 그 택시 타고 갔다가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먹고 나니까 이자 받는 1년 이자 받는 거 다 나가더라 이런 판에
어떻게 한 3% 내지 4%만 주면 내 그거 그 상품 내 투자할게 하는데 지금 30%가 넘는다 하셨어요. 네, 네. 굉장한 성과이기도 하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데 조금 두렵지도 않으세요? 늘 이런 수익률을 내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제 상품 자체가 이제 글로벌 투자니까 글로벌 자산 배분이라는 이름을 달았으니까 네. 뭐 이런 거죠. 제 뭐 욕심일 수도 있는데 네. 미국 시장을 투자를 거의 대부분 하고 네. 또 미국에서는 뭐 요즘에 빌 에크먼도 있고 옛날에 뭐 지금 계속 나오고 계신 워런 버핏님도 계시고 그 뭐 옛날에 조지 소로스도 굉장히 네. 트레이딩 오리엔티드 해가지고 수익률을 내셨으니까 네. 한국 주식 시장을 가지고 연 20% 수익을 내기는 거의 불가능하겠죠. 몇십 년 동안. 그렇지만 글로벌로 투자를 했었을 경우에 자산 배분을 했었을 때는 저희가 돌려보는 모델상으로는 지난 30년 동안에 평균 한 8% 이상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품을 그렇게 만들었고요. 네. 이번에는 뭐 어차피 에쿠티 주식이 워낙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초과 수익률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자산 배분을 제대로 하면 그래도 3%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도 밸류에이션으로 접근하는 거 포기 이런 소리가 나와요. 하도 이제 그 특히 이 빅5 테크 쪽에 뭐 하니까 어떻게 나오세요? 밸류에이션 지금 유본 부장님 돌리시는 그쪽에서는. 글쎄요. 저는 상반된 부분인데 자, 우선 나스닥을 다시 이제 나스닥으로 갑시다. 자, 나스닥을 보면은 2000년도는 버블이 맞아요. 왜냐하면 P 멀티플이 뭐 평균적으로 100배 간 적도 있고 정말 많이 스트레치 아웃 됐었을 때가 거의 평균 전체 평균이 모든 나스닥 기업 전체 평균이 거의 50배를 갔었어요. 2000년 때? 예. 닷컴 버블 때? 네. 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건 P인데 우리가 P2로 계산을 하는 것도 있지만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 상대적인 PBR이 높아지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DCF 모델이라든지 잔존 가치 모델이라는 위주로 인컴 모델을 쓸 때는 금리 대비해서 얼마나 이익이 벌어들이냐를 계산을 해서 이게 PBR로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0%잖아요. 0%라고 치면 이제 이익을 20몇 프로씩 벌어들이면 PBR이 훨씬 높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옛날에 2000년 닷컴 버블이 일어났을 때는 그건 말도 안 되는 PBR이었어요. 왜냐하면 ROE가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쭉 보시면 20%, 16%, 12%, 9% 계속 빠졌는데 ROE는 떨어지고 PBR은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괴리가 왕창 벌어진 거죠. 그리고 그때 또 금리가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갭 자체가 ROE는 떨어지고 있고 금리는 올라가는데 갭이 자꾸 줄어드는데 PBR은 계속 올라갔다는 거죠. 이게 거품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스닥을 딱 보시면 ROE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금리는 빠져서 안 움직여요. 갭이 엄청나게 높아요. 지금 나스닥 100기업의 ROE가 22%가 넘거든요. 근데 지금 10년 국채 금리는 0.7%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PBR이 그때와 비교할 수가 없는 매력도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돌리는 모델로는 아직 나스닥이 S&P보다도 더 매력이 있고 아직 예. 다우존스보다 매력이 있고 뭐 어떤 그 미국에 있는 지수들 대비해서는 제일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거품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또 ROE가 급격하게 빠지는 현상. 즉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빵이나 마가시라든지 뭐 나스닥 100기업들이 네. 더 이상 성장을 못해요. 그러면서 ROE가 급격하게 빠지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성장을 못하면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비싸 보이기 시작하겠죠. 근데 지금은 테슬라도 그렇고 테슬라 스토리는 어쨌든 성장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성장이 꺼진 게 전혀 없거든요, 아직. 앞으로 정말로 많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 스토리에 변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기업들이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성장을 못하느냐, 저는 그게 나스닥의 변곡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네, 아마존 아직까지도 매출이 저는 2배는 미니멈 더 늘어날 거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테슬라는 매출이 지금 대비해서 한 10배는 미니멈이고요. 많이 가면 뭐 진짜 50배도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한다면 글쎄요, 미국이 그렇게 고평가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반면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을 보고 있으면 정말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 여기에 이제 성장을 조금씩 갖다 붙이고 있잖아요. 네. 정말 매력 있어 보여요. 정말 싸 보이는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바이오, 또 뭐 언택트, 또 상장했잖아요. 카카오 게임즈. 네. 예, 보시면은 P 멀티플 50배, 40배, 뭐 PBR 지금 2021년 예측이 한 7천억 버는데 4조니까 몇 배입니까 지금 도대체? 근데 ROE는 안 나와요 아직 제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냐면 이 새로운 성장주에 우리는 엄청나게 또 고평가를 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괴리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단면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국이 싸고 미국이 비싸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대신에 바이오 업종은 한국이 비싸고 미국이 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저는 예. 바이오 업종 말고 또 이번 게임 업종도 한국이 비싸고 미국이 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심지어는 지금 아직 상장이 안 돼 있는 쿠팡과 아마존을 비교했었을 때 저는 지금 쿠팡이 너무 비싼 밸류로 손정희 씨가 돈을 계속 부어넣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대로 아마존은 너무 싸 보여요, 제 눈에는. 결국 무슨 얘기냐? 성장과 이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이 어떤 거냐라고 놓고 봤었을 때 이렇게 딱 잘라서 어디가 비싸고 어디가 싸다라고 참 말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 전혀 들여다보지를 않았죠. 작년 하반기까지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런 혁신 회사는 들어가는 타이밍을 잡는데 그 타이밍이 언제냐면 아마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때. 이때부터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공할지 안 할지를 모르거든요. 그때까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기업이 상장이 안 돼 있는데 네. 계속 적자잖아요. 네. 이때는 저는 안 사요. 그렇지만 그 회사가 정말 상장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흑자로 전환을 한다. 그러면 저는 사거든요. 그건 엄청난 모멘텀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가 220달러였어요. 네. 그게 이제 1,700달러 갔었고 1,700달러 가니까 제가 그때 밸류에이션을 해보니까 이거는 2023년, 2024년의 이익을 다 끌고 들어와서 1,700달러 같으면 주식 분할 전? 예, 전에. 그래서 1,700달러 좀 넘어가면 한번 팔자. 아니면 뭐 절반이라도 줄이자. 그래서 그게 1,400달러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그때 또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적정 가격이 2,000달러가 넘게 나오는 거예요. 또. 왜냐하면 그 사이에 그 짧은 기간에 또 이익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2,000달러까지 땡길 수 있다. 뭐 안티 테슬라 분들 하는 얘기로는 그 차 팔아서 번 돈 아니라며. 뭐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이제 끼워 맞추기 나름이고 저는 그냥 나온 숫자를 갖고 계산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2,000불 넘어갔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2,000불 넘어가서 2,030불 넘어가니까 이제 이때는 또 한번 차익 실현 좀 하자. 너무 미래 가치를 땡겼다. 그랬다가 엄청나게 야단 맞았어요. 왜냐면 주가가 2,000달러를 뚫더니 고객들한테 그게 2,500 갔잖아요. 500달러니까 액면 분할하니까 25%나 더 올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막 뭐라고 야단을 맞고 내보다 뭐하네 이 소리 나오는데. 그러다가 지금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300달러 초반 이제 내려왔을 때 이제는 또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하세요? 왜 이렇게 비싼 주식을 갖다 지금 사라고 얘기하냐, 꼬드기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또 들어요. 근데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저는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그냥 테크니컬한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믿고 있는 장기적인 믿음은 테슬라는 저는 액면 분할하기 전 5,000달러, 액면 분할 후 1,000달러까지는 언젠가는 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언젠가는. 뭐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 대비해서 현대차가 매력이 없냐?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하지 않아요. 왜? 현대차가 정말 싸거든요, 지금 밸류에이션이.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은 숫자로서 판단을 하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그 early advantage, 예. 그 선두주자로서의 갖고 있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플랫폼화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데이터 싸움인데 자율주행과 연결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가 이것을 성공을 하고 자율주행까지 연결이 되고 그 자율주행이 연결이 돼서 뭐 우버 같은 그런 서비스까지 택시까지 만들고 여기에 정말 엄청나게 이 사고가 덜 나기 때문에 보험금을 낮춰서 보험 시장까지 가져간다. 이것까지 다 연결된다 그러면 저는 테슬라 1000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회사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냐?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거의 차이지. 어쨌든 이 자동차 시장의 변화가 오고 있다. 이건 지금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무조건 가솔린이었는데 완전히 전기차로 넘어갈 거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앞으로 전기차로 안 넘어갈 거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다 이제 전기차로 언젠간 넘어갈 거다라고 지금 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완전 시장이 바뀌는 거죠. 달러가 이제 약세로 갈 거다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105 정도, 103 정도 때부터. 근데 인덱스 기준으로? 예, 92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더 내려가는 게 막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거를 용인하게 되면은 진짜 미국은 우리 큰일 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채 찍기도 좀 부담스러울 텐데. 그렇죠. 예.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막기 시작할 거고 여기에 이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이 워런 버핏님이 갑자기 일본 상사 회사들을 포토노이는 샀잖아요. 아주 우습게 하는데 워렌 버핏. 저는 존경합니다. 우리 네. 유본 부장이 존경하는 그 워렌 버핏을 이 데이브 포토노이 이 친구는 아주 막 우습게 알고. 예. 아니 뭐 그분이 이제 성장주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근데 어쨌든 예. 지금 보면 이제 일본의 상사 회사를 샀잖아요. 네. 일본 회사를 산 거는 참 뜬금없는 뉴스였어요.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아베노믹스가 앞으로 조금 어려워진다라고 보면 엔화 강세. 그럼 상대적으로 달러 약세. 네, 약세인데 뭐 크진 않을 거고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한국이 딱 들어가는데 한국은 강세로 안 가고 내려가는 게 막혀 있다. 이러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는 현대차의 시대가 좀 오나?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오히려 그러니까 한국 자동차는 일본하고 경쟁이 제일 심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엔화 강세에 원화 약세면 정말 좋은 스토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죠. 가격 경쟁력 그래서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보고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재밌습니다. 근데